대장동 수사,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조서에는 이미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쟁점, 바로 직무대리 발령의 위법성입니다. 기존 수사팀이 있는데도 동부지검, 남부지검 검사들을 급히 불러들인 이유를 묻자 송경호 당시 지검장의 대답은 당당했습니다. 지검장의 권한입니다. 라는 한마디였죠. 입건 전 피의자 적시에 대해서도 수사 실무상 가능한 일이라며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고성을 지르며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는 수사검사들, 과연 그들이 진행한 수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차적 정당성보다 권한을 앞세우는 검찰, 법과 원칙이 사라진 그들만의 수사 방식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이원석 증인을 포함해서 검사들 전체에게 좀 전현직 검사들에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재심 사건을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재심 사건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여러분들 선배 검사들, 수사관들, 이 공소기관 수사기관에서 벌였던 끔찍한 고문, 가혹행위, 구타 이런 행태들의 결과물로서 잘못된 기소와 재판 결과로서 인생을 망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건을 주로 저는 재심을 다뤘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 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런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답변을 원하는 말은 아니고요. 의원 짧게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강백신 증인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안하무인 행태를 이렇게 벌이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명백한 국회 모욕이고 고발 대상입니다. 반드시 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원석 증인을 포함한 여기 전현직 검사들 다 공무원이고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김태훈 증인, 정용환 증인 묻겠습니다. 일기 수사팀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백신, 어미준 직무대리 발령 사실 몰랐고 그들이 직무대리 자격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맞습니까? 예, 전혀 몰랐습니다. 두 분 다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돼 있습니다. 맞죠?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 범위 이외의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공판부 소속으로 발령받은 공판부 소속 직무대리가 수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은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지검 직무대리인데 고검 근무 장소에서 중앙지검 사건들 열람할 수 있습니까? 근무 장소에 관한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고검에서 내부 망우를 통해서 파일이나 이런 게 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원석 증인 가능합니까? 고검에서 고검 청사에서 근무 장소는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물리적인 거 물어보는 건데요. 고검 네. 청사에서 중앙지검 그 기록을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검사장-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고검 청사 내에서 온라인상 내부 망상
이게 중앙지검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는지 온라인인지 아닌지 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예, 답변해 보세요. 근데 그 청사 내에서는 어디 근무하는지 상관이 없고 검사 직무대리로 배정을 받으면 내부망을 통해서 연락을 기관장이- 했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하면 질문에 답변을 좀 하세요. 회피하지 말고. 예, 그냥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해서 지시를 하면 아니,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내부망을 통해서 열람하는 제가 게. 전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의원님. 예. 자, 저는 직무대리 발령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훈 증인, 정용환 증인, 이 직무대리 발령은 그 소관 검찰청 소속 내에서의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고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 있었던 강백신, 어미준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발령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검찰청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리 발령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송경호 증인 시간 멈춰주시고 송경호 증인 나와주세요. 소위 이기수사팀 이렇게 구성하고 발령하는 과정들에 관여했습니까? 제 결정입니다. 스스로 결정했어요? 네네. 강백신, 어미준 직무대리 발령도 스스로의 결정입니까? 제가 아마 건의드려서 행정 절차를 서울 밟아서- 고검장이 발령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서를 보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제 건의- 본인의 의사네요. 제 의사입니다. 예. 예, 7월 달 한 달 좀 넘어서 정식 발령이 납니다. 맞죠? 어미준, 강백신 검사. 뭐 7월경에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일기 수사팀이 존재했잖아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자, 제가 이렇게 압탈하기 묻습니다. 위한 조치였습니다. 잠깐만요. 예. 일기 수사팀이 존재하는데 급하게 직무대리 발령할 이유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중앙지검장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묻잖아요. 질문을 지금 똑바로 지금 답변하세요. 그 왜 그렇게 급하게 졸속적인 직무대리 발령, 위법적인 직무대리 발령 형식으로 대장동 어차피 일당들이 들어보세요. 어차피 한 달 뒤에 정식 발령 나는데 일기 수사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 잘 아실 텐데 일기수사팀이 자, 강백신, 어미준 픽 해가지고 직무대리 발령이라는 위법 발령을 통해서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사장 발령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찬찬히 다 답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릴까요? 송경호 증인, 이 과정에서 저 답변할 내가 송경호 증인이 중앙지검장이죠?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일권 증인이 남욱 우리 증인에게 그런 발언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함께 근무하는 동안 경험한 정일권 검사의 인품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 저는 정일권 부장의 해명과 입장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자, 뻔한 이야기에도 저렇게 자기네 것을 감싸고 위원장님, 온 국민이 보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정일권 검사의 품성으로 보아 100% 믿습니다. 이러니까 송경호 증인이 지금 사냥질을 했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러면 명확히 피의자 자, 위원장님, 아까 잠깐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송경호 증인 요거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답변해 보세요. 입건도 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입건도 되기 전에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하고 썼어요. 한번 이것도 100%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중앙지검장 이거 갖다 주세요. 자, 이거 이따가 다시 줄 테니까 보시고. 예. 송경호 증인 그러니까 이게 수사 실무상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아예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했습니다. 임의 제출하면 압수조서를 이 형제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명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만 자, 이제 다만 송경호 증인 잠깐만요. 이렇게 송경호 증인이 그동안 해온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되네요. 입건이 안 돼 있는 남욱 증인에게 배를 갈라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저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 인간 모욕적 발언하지 마십시오. 송경호 증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국민 여러분 보셨죠? 검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치는 거 보셨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닮았어.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 오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들어가세요 이제. 송경호 증인 들어가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위원님 생각이십니까? 네. 대북송금 소외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어제는 이제 대장동이었거든요. 어제 주요 증인이 누구였어요? 남욱 변호사, 당시 대장동 검사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철강업자 강철우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증인들 쭉 따라가면서 검찰이 대장동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게 이제 메인 이슈예요, 오늘. 첫 번째 남욱 변호사. 그 2박 3일 구치감에 갇혔다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다시 봐야지. 네. 네. 안 그러면 배를 갈라 어쩌고 협박받았다. 환불을 도려내고. 네. 고일에 대한 이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순서대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증언이 이루어지는 장면 보십시오. 지금 얼마 정도 수감 중이시죠? 거의 6개월 정도 돼갑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있었던 내용 증언한 적이 있으시죠? 네,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1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정조사 때 정일권 증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를 했던 사실은 맞다. 그리고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진을 보여줬다. 그날 제가 증언을 거부하고 밤에 늦게 이제 정일권 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하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봐라. 제 입장에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다.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이유는 검찰이 일단 목표를 정했고 민간이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배임으로.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됐으면 그건 제3자 뇌물이 됐을 겁니다. 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공무원들 불러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사실들을. 자, 어제 이제 가장 중요한 증언이었는데 목표는 하나다, 이재명. 그래서 어떻게든 기소했을 것이다. 네. 이제 그 목적으로 이 사람한테서도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고자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밤에 늦게 와가지고 애들 사진 보여주고 애들 다시 봐야지. 우린 배를 가를 수도 있어. 목표는 이재명이니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불 것 같아요, 안 불 것 같아요? 당연히 불 수밖에 없죠. 영화 공장에 영화 평론가 거의 없다 했잖아요. 네. 미리 붑니다. 얘기하기도 전에요.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는 미리 분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에 쳐놓고 저렇게 가족 사진 보여주고 지인들 압박하고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얘기해요. 네. 자, 그래서 이어서 당시 그런 배를 갈라 또 뭐 아이들 봐야지라고 말했던 정일권 검사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자, 보시죠. 목표 누굽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목표가 누구다 한 적은 없습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선택 잘해라 한 적은 있잖아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저희 수사팀의 목표는 환부만 도려내는 그리고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진짜 뻔뻔하시네요. 2박 3일 동안 혼자 독방에 가둬놓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애들 사진 보여주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게 협박 아닙니까? 남욱증인 들은 거 그대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 주변 지인들, 저와 관련된 사람들 다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저녁에 장기를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는 주변 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모두 기소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지인 중에 조사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해서 그들도 허위 사실들을 대부분 인정한 지인 조사받은 사람도 있고 2박 3일간 구치감에 혼자 두 개 하고 배 가는데 얘기하고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선택해라 얘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일 검사님 잘못한 거 없으시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문 기준 중에 하나가 고립시키고 가족 사진으로 협박하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해서 햇빛 못 보게 할 거라고 하고 모든 행정을 통제하는 거랍니다. 딱 검사님이 한 게 이꼴 아닙니까? 자, 협조하지 않으면 지인들 모두 잡아간다고 해놓고 작시 사진 보여주면서 네. 애들 다시 봐야지. 그럼 그게 뭐예요? 협박 아니에요? 당연히 협박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격려였다. 저런 말을 들으면 저는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빙다리 핫바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유사어로 핫바지 빙딱이 있어요. 내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인 줄 아나 이런 뜻인데 요새 MZ는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MZ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개킹 받네 진짜. 개킹 받네. 발음이 포인트입니다. 뭐 있어요 또? 개킹 받네, 개어이 없네 이렇게 꼭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킹 받네. 네. 어이없다. 바보로 하나 진짜. 어이없다 이런 네. 의미잖아. 근데 어이없다하고 빙다리 핫바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결이. 조금 다르죠. 예. 네. 열받는 건 열받는다 할 수 있는데 빙다리 핫바지는 네가 나를 어떤 취급을 한 줄 알아? 응? 핫바지 또는 빙딱 으로 본 거야.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한 줄 알아? 이런 말이니까 요새 MZ세대에 단어가 너무 떨어지는데? 제가 조금 더 젊어지겠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말을 잘 지어내면 사람들이 다 빙다리 핫바지로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가족들 모이고 주변 지인들 수사한다고 하면 대부분 검찰이 원하는 답을 내놓게 되는데 남욱 변호사도 결국 원하는 답을 해줬더니 지인들 수사를 멈췄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주가 조작권으로 압박해서 쌍방울 전 회장이 검찰편에 서가지고 리오남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필리핀에 있지도 않은. 네. 그리고 한 사람으로 부족하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도 회유 압박하려고 하다가 그 녹취가 남은 게 이제 박성윤 검사고. 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 이하영 전 부지사 롤로 생각한 게 유동규 씨예요. 자, 남욱 변호사가 겪은 유동규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거죠.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협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도 있고 김만배 회장님은 별건으로 5번의 영장이 발부되셨고 검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김만배는 봐주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결과가 환이하게 다르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자, 김만배 씨는 왜 봐주지 않았냐. 김만배 씨가 대장동 메인 사업자예요. 네. 남욱 씨는 동업자고. 근데 검찰이 이 양반을 대북송금 쌍방울 회장, 김승태 회장 역할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김만배 씨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영장을 계속 쳐요. 네. 보석된 사람 다시 잡아가고. 반면 유동규 씨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지금 남욱 씨 얘기로는. 그래서 검찰이 김만배는 안 봐주고 유동규는 봐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유동규 씨는 실제 그래서 보석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검찰이 원했던 허위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텐데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동료들 유동규 씨에게 3억을 준 적이 있어요.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안 그러면 사무실로 빚쟁이가 찾아와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유동규 씨가 공직에 있기 전에 빌린 건데 그걸 안 갚고 이 공직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무실로 오니까 이거 갚아야 된다고 이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일 못한다. 그래서 3억을 이제 줬는데 검찰은 유동규 씨가 그 돈을 빚 갚는 데 쓴 게 아니고 김용 정진상, 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최측근입니다. 네. 그 두 사람에게 돈을 준 거 아니냐라고 만들어내요. 남욱 씨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는 이제 빌린 돈 갚는다고 해서 준 건데 이 검찰의 유동규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검찰도 그런 얘기 했다며 하니까 내가 정말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상황까지 갔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 얘기 들어봅시다. 유동규 본부장 얘기로는 저한테 받아간 돈의 대부분이 김용과 정진상한테 갔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냐? 처음에는 잘 모른다 했더니 왜 모르냐? 유동규가 얘기를 했다. 근데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유동규가 먼저 실토를 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증인이 처음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유동규에게 준 3억 원 가량 돈에 대해서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술하셨고 정재창, 정민용 모두 자수서와 자술서에도 업자한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님이나 김용 부원장 얘기가 머릿속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진술이 바뀝니다. 준 것 같다고. 네.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뒤집어요. 예. 안 줬다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유동규 씨가 3억을 빌리고 갚은 사업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거 봅시다. 유동규가 건넨 3억이 김용과 정진상에 전달됐다는 거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검사님들하고 유동규 본부장께서 저한테 그거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준 건데 그때도 너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냐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한테 간 것 같다라고 진술을 바꿨고 다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번복했습니다. 예, 강철호 중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제가 3억을 예. 빌려줬습니다. 유동규 씨한테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고 이제 그만두면서 주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본부장석에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와, 이거 3억을 다 돌려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인인데 네. 약간 사촌인 느낌이 나네요. 저거. 헤어스타일이 수염이. 비슷합니다. 보다 깜짝 놀랐네. 자,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실제로 그 돈은 김용, 정진상이 아니라 유동규 본인 빚 갚는 데 쓴 거라는 게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필리핀에 가지도 않은 북한 리오남에게 필리핀에서 만나 돈을 줬다고 쌍방울 회장에게 허위 진술시킨 것처럼 유동규에게 허위 진술시키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하용 협박 한 것처럼 유동규로 부족해서 남을 해외 협박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조작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또 다른 기술을 쓰는데 이제 녹취록 조작이 나와요. 네. 재창이 형이랑 앞에도 등장했던 인물인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 하여튼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실장님이라는 것은 정진상 실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용은 저렇게 돈을 줬다고. 또 정진상은 이런 녹취록 조작해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따지는데 물론 인정 안 하죠. 자, 봅시다. 대장동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송경호 중앙지검장, 어미준, 강백신 다 나와줬어요. 암수를 어떻게 쓰냐? 녹취록 조작이에요.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뭐냐?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녹취록 한번 들어주세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님 뭐로 들립니까?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자, 유명한 그 강백신, 어미준 검사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디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드러나는지 아세요? 옛날 같았으면 이 내용들이 공개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공개성과 투명성이고 유튜버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소장도 보고 녹취록도 입수해가지고 다 본 거예요. 이원석 전 검사총장님. 녹취록은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빙다리에 핫바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조작 수사에 연루된 검사들은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장면 봅시다. 그래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그거하고는 강백신, 누가 주관한 것입니다. 강백신 그래서 증인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못하게 합니까? 압수수색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강백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선택적 기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그 증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 무섭습니다. 위원장이 자기 말을 막다 이거야. 왜 국민이 설명 못하게 하느냐. 국회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무원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런 질문 받는 공무원으로 나온 거예요, 국민 앞에. 그런데 왜 국민이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것도 지금 조작수사 의혹 때문에 나와서 자기 말을 막는다고 저렇게 하잖아요. 위원장이 말하는데 네. 국회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일 때, 검찰 공화국일 때 저런 나무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 했겠죠. 지금 TV로 생중계되는데 전 국민이 보는데 정권도 바뀌었는데 국회
가서 위원장한테 저러는데 자, 이 양반은 말이죠. 저렇게 국정조사가 끝내면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해요. 특검 가야 된다. 특검. 그 다음에 대장동이 그렇게 조작된 거라면 대장동 할 때 실제 범죄 행위는 뭘까? 범죄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닐까? 이 대목은 김승원 의원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건데 어제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저도 김승원 의원의 의혹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편인데 요거는 오래를 듣죠.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네. 시간도 시간이고 해설이 한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자체장 시절에 역대급으로 돈을 남긴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근데 대장동이 거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에 검찰이 관여한 거 아닌가? 오히려 해먹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 의혹에 대해서 김승현 의원이 오랫동안 그 법관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들여다봤고 서류들을 그리고 자기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너무 길게 얘기했네? 얘기도 안 할 거면서 월요일 날 이 이야기를 김승현 의원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내란을 앞두고 군 법무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최강욱 블랙리스트를 방첩사에서 작성했더라. 방첩사에서.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 참고인으로 갔다 오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뭐 어떤 이야기 좀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요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고요. 자료들은 다 나왔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내란을 준비하고 있더라. 라는 걸 2차 특검이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 무슨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한 것도 2023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국조특위에서 하는 거 보면은 미리미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왜 인사로 판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5월부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 방첩사의 규정도 바꾸고 인원들도 다 바꾸고 지들이 그렇게 이제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쿠데타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시행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약간 제도가 변환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한 대비책을 또 다 만들었더라고. 와. 그래서 이게 보는 순간 대박이네. 야 이거 계엄 성공했으면 난 진짜 뭐 죽는 거는 둘째 문제고 시체도 못 찾았겠더라고. 와. 진짜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1심 내란 윤석열 내란 재판 네. 지기현이가 내란 준비를 100번 양보해서 12월 1일로 봤거든요. 말도 안 그러니까 돼. 지금 엄청 중요한 지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2023년부터 군법무관 관련해 갖고 리스트 작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소름이네. 그러니까 저하고 보니까 리스트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거는 저하고 김병주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세 분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제일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미우 순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워하고 군인 그 육사 정치 군인들이 미워하는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대상이고요. 저는 양쪽이 다 싫어하니까 제일 많고 네, 그럼 저하고 출신이고. 엮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은 이제 군이 싫어하니까 네, 포스타 많고. 출신.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이가 싫어하니까 또 있고. 그러니까 되게 또 유치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세상에 곽상도하고 나를 서울대 선후배관이라고 엮어놓고 곽상도는 진짜 억울하게.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곳에서 지시가 오니까 다급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 곽상도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하고 대학 선후배래. 그리고 누가 뭐 저기가 저하고 제 선배여가지고 저하고 예전부터 결탁돼 있던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을 써놨는데 내가 86학번이란 말이야. 근데 내 선배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88학번, 86학번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81학번, 82학번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기초적인 것도 확인할 겨를이 없을 만큼 중대하고 아주 시급한 긴급한 지시가 그랬나 있었고 보네. 근데 웃기는 게 저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파일을 다 만들었다가요. 그러면 이게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서버에. 네. 국정원 서버처럼 이것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방첩사 내부에.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압수수색 나오거나 나중에 확인될 걸 대비해가지고 제목을 예를 들면 최강욱 관련 파일, 최강욱 관련자 이렇게 원래 해놨다가 네. 그걸 다 바꾼 거야. 와. 그냥 그러니까 키워드 너무 많으니까 키워드 검색을 하잖아요. 압수수색 하러 가면 전산자료 그러니까 키워드에 안 걸리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돼 뭐 감자튀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제목을. 네. 그거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네. 와. 그렇게 해놓고 지들이 보고해야 되는 거는 또 따로 빼가지고 손글씨로 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딱 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 핵심 라인에 다 충암고등학교가. 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야.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는 거. 이 부분은 2023년 2월 달에 박근혜 때 그 계엄을 기획했던 조현천이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렇죠. 서부지검으로 오는데 한 석 달 있다가 풀려납니다. 맞아요. 풀려나는데 그때 법조계 내부 들으니까 검사들이 수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조현천에 대해서. 압수수색 청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가장 약한 걸로 끊어주고 조현천이 이제 불구속으로 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초일 수도 있고 조현천이 아마 저는 그 누구죠? 굉장히 그 가정교사 비슷하게 네네. 예, 윤석열이라든가 그쪽에다가 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뭐 조력을 하지 않았을까? 나도 그거 그러니까 연상이 연상이 웃긴 게 문재인 정부 때 안보지원사를 만들면서 기무사를 해체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련해서 이런지 못하게 규정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인영이 앞사령관이 싹 다 살립니다. 옛날식으로 이제 하나씩 바꿔요. 여인영에 와가지고 완전 옛날식으로 다 바꾸고 오자마자 사람들 쫙 바꿔요. 근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점들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요 관련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 조현천 부분이 제가 예전부터 되게 찝찝했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도망갔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와. 그냥 순순히 들어왔어. 그러더니 또 순순히 풀려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용해졌어요, 사회에서. 조용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합니다. 원래 해외로 도피하면 도피 자금이라든가 또 어떻게 갔는가를 다 수사하고 이게 밝혀야 되는데 목격담도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네, 서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개헌 문건 작성한 사람입니다. 검사위원장님 계시니까 특검을 뵙고 왔는데요. 우리 권창영 특검. 이게 지금 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일 남았대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근데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너무 깊고 넓은 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이 내란의 준비와 그 흐름에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이 혼자 술 먹다가 야 용현아 계엄이나 한번 하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바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진짜 뿌리를 뽑으려면은 이제 특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 이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 하려면 꼭 좀 국회에서 염두에 두시고 제도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정 부분의 어떤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여론 형성돼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걱정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가 좀 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언론을 항상 누가 구속됐다, 뭐 기소했다 이런 걸 가지고 중심으로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검사 파견을 지금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 그리고 잘 협조가 안 돼, 검찰이 일단.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기소를 먼저 하고 구속을 하고 하면은 얘들이 공판으로 다 빠져가지고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야 되니까. 수사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서 한 번에 하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분명히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이 많고 자신 있다. 수사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잊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수사 의지는 정말 다 불타오르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 스몰 토크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큰 이야기를 했네. 그래갖고 지금 스몰 토크로 한 3개 준비해놨거든. 윤석열이가 그 위스키 빼돌린 거.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해야죠. 그거 해요? 윤석열이가 그 찰스 3세 한테 위스키를 선물 받았는데 요게 저 대통령 기록물에서 뭐 누락됐다는 것 같던데. 이거 원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 아니요. 아니요? 이관을 안 했대요, 윤석열이. 이관을 안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기 중 받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긴 하는데 먹는 건 다르잖아. 그치, 주류나 식품처럼 영구 보존이 어려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관 제외 대상으로 일단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일단은 뭐 어떤 술이 행방불명 됐는지 그 술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예요. 저게 찰스 3세가요 2008년 자신의 60세 생일을 맞아서 증류소를 방문했을 때 받은 한정판 리미티드를 윤석열에게 전달한 겁니다. 향도 셀 텐데. 없다는 얘기는 뭐 마셨다고 봐야지. 예전에 최재형 목사님께서 김건희한테 선물 줄 때 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2개. 전통주랑 양주랑. 그건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마신 것 같은데. 윤석열 간 압수수색 합니다. 요건 어떻게 이건 안 해도 되긴 하는 거죠, 위스키는. 그러니까 기록물로 보존할 수 없는 거라서 위스키는 오래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관 대상은 아닌데 대신에 이거는 신고하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걸 본인이 가지려면은 돈을 내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공직자가 그걸 원칙으로 국고에다 귀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있을 때 제가 하던 일이 저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되고 이러면 특히 중국 대사관 이런 데서는 중국 술 이런 거 선물 엄청 보냅니다. 그런 거 이제 다 가격 계산해가 확인해가지고 그거 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훑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셔가지고 교황을 뵀을 때 교황께서 돌아가신 교황께서 어머님한테 선물하겠다고 묵주를 축성해갖고 주신 게 있어요. 묵주를. 그거를 갖고 오셔서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생전에 대통령인 아들한테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너무 행복해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걸 선물을 바로 드리지를 못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보내서 심사했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짜린가. 그러니까 묵주의 가격 자체로는 천주교 신자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남은 묵주들은 10만 원 안 넘는 건 확실해. 근데 교황께서 축성을 한 거는 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심의했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철저하게 했는데 아니 그거를 지가 훑어 이걸 이건 정말
이 양주는 날아가지 않죠. 다 절차가 있는 네, 거네. 오랫동안 놔두면 놔둘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찰수왕태자가 보낸 거면 우리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기록물로 놔둬야 되는 거죠. 예, 그냥 훑어먹은 걸 떠나서 훔쳐먹었네요.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마셨을 수도 있어. 이거 스몰 토크가 아니었네. 네, 이 정도로 법사위에서 그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열렸거든요. 어제는 이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쌍방울이 이거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쌍방울이 대북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거를 언론에 막 뿌려. 그러면은 이제 주가 막 부양시켜 가지고 그거 훑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에서 뒤바꾼 사건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다뤄졌는데요. 우리 김승원 의원님의 오늘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원래 본 사건은 뭐냐? 어떤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바꿨느냐? 요거 두 가지만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은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주가 조작 사건.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작한 그 과정은 우리끼리 또 한번 정리할 테니까요. 네네. 사실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4년도에도 주가 조작하다가 걸려서 처벌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또 못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쌍방울이 북한과 사업을 같이 해서 대북 사업을 해서 그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뭐 100억 달러인가 뭐 몇 조가 묻혀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개발하는 사업도 또 북한 관광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데 북한 단체가 접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뭐 500만 달러 또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아주 협약도 하고 도장 꽝 찍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이다 라고 둔갑을 시켜서 본인의 대북 사업은 감춰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뇌물로 엮여가는데 그것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일단은 압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하면서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자료가 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요.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하고도 비슷합니다. 최저 4,900원, 그러니까 5,000원대였다가 이게 한 달 만에 9,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예컨대 현대아산에서 대북 사업을 했던 부회장도 영입을 하고 또 안부수라 그래서 대북과 관련된 그런 일을 했던 국정원의 사실은 협조 요원이죠. 그 사람을 이사로 해서 쌍방울이 그렇죠. 쌍방울이 이사로 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공시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걸 2배를 틔웁니다. 틔우고 진정 기미가 있는 다음에 다시 또 다 팔아버려 갖고 싹 빠져버리는 그런 걸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는데 이걸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둔갑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게 똑같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수원 검사장으로 친윤의 홍승욱을 보내고 2022년 6월 달에 대검의 반부패 부장 신봉수를 임명합니다. 거기 혹시 PPT 자료 화면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그 수사가 찐윤 신봉수입니다. 찐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원지검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대검 반부패 부장실에서 수원지검으로 2명을 파견을 보냅니다. 대검 검사를. 주가 조작을 잘하는. 그래서 그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다 해보니까 이게 쌍방울 주가 조작이거든요. 대북 사업. 그걸 금감원도 확인을 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싹 죽이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방북 비용 뇌물 사건으로 둔갑을 하고요. 이 보시면 신봉수가 대검에서 지휘를 하다가 성에 안 찼는지 2023년 9월 달에는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아예 직접 내려옵니다. 직접 이제 선수로 뜁니다. 선수로 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화영만 괴롭히다가 이화영을 기소하고 어느 정도 꼬린시켰다라고 본 다음에 신봉수가 직접 내려와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기소를 하죠. 공소장을 갖다가 작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졌고 정말 그때 이화영 정치 자료 아니었으면 아마 대통령께서도 영장 구속되거나 아마 큰일 날 뻔했던. 그렇습니다. 이렇게 둔갑시키는데 김성태가 협조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에. 그거는 이제 자료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또 이래서 협조했나 이렇게 또 유추해 볼 수 있죠. 요거 설명해 주셔야죠. 네, 지금 김성태가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지금 의심받는 범죄 혐의가 15개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예컨대 이화영 씨가 2024년 6월 달에 1심 선고 딱 나자 한 달 후에 선물 주듯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에 대한 115억대 KH 주가 조작을 조사를 중지시켜버려. 조사를 중지시켜버려. 딱 묶어두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딱 되니까 네. 김성태에 대한 웬만한 나머지 주가 조작 사건들은 다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시원하게 털어줍니다. 그리고 이러니, 금감원도 알고 있는 그 주가 조작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 센 걸 안 하고 가장 약한 거.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 허위 공시라든가 아니면 대량 보유 주식 뭐죠? 공개 의무 위반 이런 네, 거. 약한 싼 티켓으로. 거로 끊어주고 이렇게 무마를 시켜줍니다. 됐습니다. 깔끔하죠. 이제 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저 이제 가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보면은 이게 수원지검에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금감원에 보내서 금감원이 이제 이게 쌍방울 관련된 주가 조작이라 해서 이런 자료들을 검찰에 다 보고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3년 1월 달에 네. 보고를 하는데 검찰이 이거 압수수색을 안 해가지 안 않습니까? 해가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 조작은 2019년도 요때 이루어진 건데 네. 이 김성태 쌍방울이 2020년도에는 마스크 갖고 또 주가 조작을 합니다. 마스크를 코로나 중국에. 때.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 2021년도에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겠다라는 허위 공시를 또 터뜨려서 또 주가 조작을 주가 하고. 조작하고. 2022년도에는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그걸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주가 조작하고. 네. 매년 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가 조작을 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 회사에는 찐윤 검사들이 퇴직한 찐윤 검사들이 거기 사회이사로 한 명씩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요? 와. 대표적인 게 이제 이남석. 이남석이라고 하면은 그 변호사. 윤석열 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름 나왔던 애 아닙니까? 네,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어. 뇌물 비리를 윤석열의 소개에 의해서 윤우진의 뇌물 비리를 봐준 사람. 와, 그 찐윤인데. 네, 그래서 윤우진의 뇌물 비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막은 사람. 영장 청구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쌍방울에 갔어요? 이사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사입니다. 와. 그리고 거기에 뭐 양재택 씨도 있고요. 양재. 이건영 뭐 대박. 이 뭐 대하 드라마야. 예. 그런 사람들이 찐윤 검사들이 다 변호사로서 사회이사를 다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죠. 근데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윤석열과 관련된 걸 다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웠어. 검찰 카르텔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카르텔이 아니라 얘들은 범죄 집단이고 패밀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놈들은 어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윤석열이 적을 죽이는데 총동원 돼가지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국 사건, 제 사건 그 등장하는 검사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번에 청문회 나오는. 그거 한 대여섯 명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놈들은 그렇게 하고 나가 있는 것들은 또 바깥에서 이제 이거 협잡질하면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든지 그다음에 피의자를 이제 딱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다가 또 이제 지들 카르텔에 이제 그 돈 버는 구도로 또 이제 거기다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앞뒤로 다. 얼마나 나쁩니까? 정말 나쁜 놈. 이런 짓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자기들끼리는 배불리는. 그렇죠. 이 정말 최악의. 양재택일까지 챙기는 거 봐. 양재택이. 진짜 찐사랑이야. 얘는. 양재택이 여기서 튀어나와. 네, 갑자기 튀어나오고. 아무튼 뭐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전주법원에 판사로 있을 때 그 어느 사업체에 대해서 검찰이 세게 수사를 했는데 특수부 출신 검사가 이제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그 선임 비용이 30억이다. 근데 그 30억 중에 그가 20년도 넘었죠. 30억 중에 10억을 그 검사장한테 줬다. 그래서 싼 티켓으로 끊어줬고 불구속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전주법원 판사 중에 이거 이상하니까 이 사람 이거 죄도 세고 그래서 첫 번째 기일에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불구속 재판 안 하고 난리가 났죠 바깥에서. 네. 그래서 받은 거를 토해냈다. 30억 전주는 좁은 곳이라 소문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요? 30억 받은 선임료를 토해내더라. 와, 시장은 냉정하네. 네, 그러니까 이 큰 비리가 그 검찰에서 이제 줄여서 단독 사건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희 김승원 선생 20년 전주 있을 때 전. 20년 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전입니다. 윤석열이가 꼬마 때부터도 그 앞에 놈들이 쭉 해먹던 역사가 있고 다 봤겠지. 그 흐름이 쌓여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해먹은 거를 이제 현직에 있는 검사장한테 준 거죠. 나눠주는 10억을. 근데 이제 그 검사 출신 변호사와 그 검사장은 제가 듣기로 연수원 교수와 지도교수와 연수원생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특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검사들은 이제 연수원 때 자기 이제 검찰 교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검찰 가려고 그쪽으로 이제 성공하려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주고 받았겠죠. 네, 이거 다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못 끊어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못 끊어내고 이번에도 조재현 변호사도 박상용의 스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사장. 네. 박상용이 예전에. 검사일 때 네. 그 조재현이가 검사장이었고 네. 그래서 전주지검을 선임계 수원지검이죠. 변호사 선임계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소위 있었고 거물급 변호사라고. 네.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회유를 회유하는 갖다가 작업을 그렇습니다. 작업을 한 거죠. 자, 우리 의원님 이제 제발 좀 가셔야 됩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똑똑하다.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뒤바꿨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네. 그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도 또 자료를 또 한 보따리 들고 오셨네. 큰일이네. 위원 분들이 다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님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진도 좀 빼고 가겠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조작한 검찰의 행태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말단에서 일했던 애가 박상용입니다. 가장 말단. 가장 말단이야. 말단. 예. 근데 그 박상용이가 어제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 역시 증인 선서하지 않고 밖에 나갔거든요. 네, 그 장면은 매우 빠르게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환 서울고검 검사장 증인들이 있어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합의된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님 검사님, 새벽밥 들어오도록 허락 안 하셨습니까? 목격하신 적도 없나요? 기자. 교도관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맨날 거짓말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너가 봐도 재밌지 국정조사. 어제 솔직히 진짜 재밌더라. 자, 박상용이는 이제 끝났고 네. 제일 말단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박상용이의 윗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이는요 윗선에게 다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 다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네,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 받아야 되죠? 그렇지. 신동욱 예리하네.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좋았어, 이 장면. 신동욱 예리해요. 핵심을 짚어내네. 명장면이야, 이 맞아요. 장면. 자, 그런데 박상용이의 바로 윗선이 김영남 부장검사더라고. 부장검사. 김영남. 이름들이 다 비슷해, 검사들은. 야, 김영남 부장검사. 아, 용남이 아니고 영남. 근데 이 바로 박상용의 바로 윗선, 김영남 부장검사가 어제 국회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얘도 얼핏 보면 사람 좋아 보여. 넥타이 매고. 근데 박상용이 딱 꼬리 자르게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박상용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용 검사한테 직접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알지는 못합니다.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용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는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유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방조범 우유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려운. 근데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넥북처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해 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딱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6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박상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그게 너야. 해가지고 수사도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야.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게 너야. 윗선 보고 너. 근데 이 대화의 짜임새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예. 너무 너무 좋아. 잘하죠? 네.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런데 김영남 검사가 어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 왜냐면은 박상용이 바로 위가 얘니까 거짓말 안 하면은 범죄를 그럼 실토하니? 그리고 나경원보다는 난데? 저 워딩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나경원 맞아요. 같으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저기? 없잖아요. 약속이. 지킨다 그랬지 약속이라고 안 했잖아요. 약속이라고 절대 안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김영남 검사 어제 거짓말 현장에서 바로 다 박살 납니다. 네.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전화를 한 녹취가 다 공개가 됐잖아.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 변호사의 조력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서민석 변호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와달라고 얘기하려고 통화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진짜 같잖아. 완벽히 현장에서 다 박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영남 부장검사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고검장님, 부장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죠? 증인 이야기해보세요. 왜 전화했습니까?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서민석 변호사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 참여를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애초에 제가 검찰에 조사받을 때 한 번도 제가 조사받을 때 진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화영 증인이 수사받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사 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김영남 부장검사까지 동원돼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주하면서 사임한 다음에 한동안 서민석 변호사님이 수사 참여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서민석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서민석 변호사님 그 같이 근무하던 어소 변호사님이든 엄청난 게 나왔죠 지금?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애초에 계약부터 재판용으로 계약한 거였어. 조사받을 때 참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었던 거야. 저분은 그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네. 법원에 갔을 때 하는 걸로 선임을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안 갔고. 이게 엄청난 거 나왔죠? 이거 완전 거짓말했죠? 네, 김영남? 완전 거짓말이에요. 정말 와. 못되지 않았어요? 진짜 못됐어. 너무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맞아. 예, 딱딱 걸렸죠. 그래서 와. 마지막에 거짓말이 났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엄청난 게 나온 거죠. 지금 엄청난 게 걸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저걸 또 찾아내셨어요? 와, 이거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근데 진짜 능구렁이 같이 모든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로 하네.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거꾸라지. 아, 거꾸라지. 근데 그 전에는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김영남이 증거가 나오면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서민석 변호사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적이 없다. 예. 고맙습니다. 고위직 검사장 출신이나 고위직 이제 법원장 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그 계장이 치잖아요. 수사 계장. 6급에 6급 제일 높은 사람이 그 6급 앞에 피고인 옆에 가방 들고 앉아 있는 거. 소위 말하는 입회 변호사.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그 후배 검사 옆에 앉아 있고 수사관이 계장이 막 타이프 치면서 질문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또 많이 간섭도 못해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법원장 그래도 출신인데. 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아까 어소 변호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보조. 변호사 밑에 지원하는 보조 변호사. 전문용어로 새끼 변호사. 새끼 변호사가 서민석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퉁치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박살 났고요. 자, 그러면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한 것은 이거는 이제 회유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회유의 목적 잡아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술 세미나입니다. 수감자들, 검사가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모아 자기들끼리 한 방에 집어넣어. 붙여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 맞추게 하는 것. 요거를 이제 편의상 진술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검사가 판을 깔아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법 행위를 검사는 뭐라고 빠져나가냐? 대질신문을 했다라고 빠져나갑니다. 대질신문. 한날 한시에 나온 거는 부른 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부인 못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대질신문한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것도 거짓말 박살 났습니다. 요거 한 방에 그냥 박살 나버렸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을 소환을 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1313 오실로요. 알고 계셨죠?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질 조서 남겼습니까? 대질 조사 남겨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남겼습니까? 다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6월 이 사이에 1313호 검찰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가갔을 때 지금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 확인서 그런 것들 남긴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질신문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남 증인 신문 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 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라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이죠? 전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영환 고검장님이 감찰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4차례 출석을 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후에 정용환 그 당시 감찰팀장님에게 물어보시면 그 정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찰 과정에서 진술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예. 조서가 없었고 심지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건 이후에 제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고검이 감찰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대질신문이라고 거짓말. 근데 대질 조사라는 것 자체도 그 2명이나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아두는 건 대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지. 아, 예.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 회식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네. 금방 이화영 지사 뒤에 앉아있던 머리 하얀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네. 5월 17일 날 같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모여 있었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대질신문 있었습니까? 모여 있긴 했었는데 대질신문 전 없었습니다. 없었어. 라고 그 사람이 바로 저 그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질신문 없었습니다라고 네. 바로 그 뒤에 하얀 머리 있는 사람이 바로 나와서 또 그렇습니다. 답변을 아니 근데 이 검사가 거짓말하잖아. 네. 서울 고검이 감찰 결과 다 갖고 있다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대질신문은 뭐고 모아서 앉아서 진술 세미나는 뭐냐 할 텐데요. 대질신문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봐, 그때 네가 이거 했어? 아니지. 얘가 거짓말하고 있지. 이걸 확인하는 게 대질신문인데 네. 이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통째로 조작하는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말 맞추기 행위인데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도망가냐면 진술 세미나냐 하면은 아니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형식의 세미나는 아니잖아요. 네. 모아서 말 맞추기 한 것을 진술 세미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는 없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세미나가 아니다. 학술 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호가 들어와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다 했는데 네, 파티는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죠. 건데 실제로 대질신문도 아니고 말 맞추고 회유하고 압력 행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그러니까 대질신문이 필요한 거는 전형적으로 김영남이가 박성룡이를 불러다 놓고 야 박성룡 너한테 보고했던 거야. 너네 몰랐다 그래. 이런 게 대질신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 깔끔하게 또 거짓말 그날 잡아냈죠. 모여서는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이랬다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네. 증언을 합니다. 그거 회식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감옥살이 안 해본 사람들은 과자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뭐 밥 먹는 게 파티지. 뭐냐 그러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꽁꽁 묶여가지고요. 그럼요. 구치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조그만 구멍 하나로 세상 보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행복인지 아세요? 그렇겠죠. 다 이게 맞춰가지고 숨구멍 안에 뚫어놓는데 네. 그런데 구치감에 있다가 검사실 올라가서 빵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유, 그건 극락이죠. 진짜 극락. 맞아요. 맞아요. 인생이 야 나 이제 안 죽어도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검사가 하나님이 되는 그렇게 순간이에요. 보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저께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실 가서 항의했잖아. 왜요? 공간도 있는데 왜 연어랑 과자랑 채널식이 아니냐고. 제가 학생 때 검사실에 갔거든요. 그런데 치안본부에서 물고문 당하고 이제 검사실에 갑니다. 아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제가 볼펜 심. 그래가지고 뭐라도 기록 좀 해보게. 그래서 어머님이 나가서 이렇게 해갖고 볼펜 심을 저한테 줬어요. 이 볼펜 심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이걸로 뭔가 쓸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교도관한테 걸려서 뺏겼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볼펜 심 하나를 가지고 뭔가 기록해서 다음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 볼펜 심까지 뭔가 기밀을 채고 들어와서 감방합니다. 건방이라 그러죠. 방 다 뒤져요. 그래서 그 볼펜 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당해본 사람들에게 과자 아니 범죄자를 떼거리로 모아놓고 예? 같이 얘기하고 김성태가 5월 17일 날 이 검사실에 오기 전에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생수통에다가 네, 맞아요. 소주 좀 부어와라. 네, 적게 그대로 녹취록이 있어요. 하잖아요. 예, 그건 뭐 네? 얘기할 필요도 그렇죠. 없습니다. 더 네. 이상.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자, 돈을 이재명 대신에 줬다. 쌍방울이. 요거잖아요. 네. 그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오남한테 줬다는 거야. 네. 자, 요거 아주 기가 막힌데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그러니까 김성태 아랫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리오남을 만났고 실제로 리오남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부분 짧게만 보겠습니다.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자, 왔다 그러네. 정말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 네. 어제 국회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거 정리하는데 지금 눈이 아파 죽겠어, 지금도. 진짜 많았어요. 너무 많아. 근데 언론은 이것만 보도해. 딱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리오남 있었다. 봐봐.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와. 이것만 한다니까 실제야. 아니 실제로 제가 와. 쭉 봤는데 재래식 언론들이 다 진짜 저렇게 보고 이것만 해. 다시 한번 이거 헤드라인은 이거 다 짚고 가야 돼. 이거 봐봐. 진짜 저것들. 이게 말이 되는 헤드라인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진짜 저것만 부각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것만 합니다. 실제입니다. 예. 진짜 얼마나 어제 내용이 많았는데. 자,
근데 이것만 헤드라인을 올리면 이건 안 돼요. 왜냐? 기자들도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미 국정원 기관 보고로 진실이 이미 드러났잖아. 서영교 의원님이 이거 설명해 줬잖아. 맞지? 필리핀에 없었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 체류했어. 이거를 확인했잖아. 이 문건이 있나 봐. 국정원 문건이. 근데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니까 이걸로. 네. 이거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는 방용철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돈을 줬냐, 언제 어디서 안부수를 데리고 만나 갔냐. 그러다가 신동국이가 부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월 24일 첫날 70만 불을 안부수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있는 자리에서 준 것 같다. 쟤는 도중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건 방용철의 주장이고 김성태는 왔다 갔다 해요. 7월 25일 날 줬다고 하기도 하고 7월 26일 날 줬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이 호남이는 베트남 하노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다가 중국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베이징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 호남이는 자신이 여차하면 도피할 수 있는 북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있는 곳에만 활동을 해요. 다른 데 절대 안 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호남이가 일생일대의 미션을 받고 김영철이한테 미션을 받고 통전부장 김영철한테 미션을 받고 베트남에 체류를 하고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본국에 보고하는 그 전체 흐름이 딱 나와 있어요. 깔끔하네.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없나 보네. 그거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어떤 자료요? 그거에 방금 보고. 아니, 막 띄웠어요. 7월인가까지 5월이라고 써 있어요. 요건 7월 거고 지금 5월 건데 의원님 7월 걸 들고 계셔서. 7월 거. 여기 아니네. 19년 7월. 오, 메인 눈으로 잘 봤네요. 7월 거. 자, 7월 거 다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22일부터 4일까지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어요. 베트남에는 바로 석 달 전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난 데예요. 그러니까는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가서 제일 중요한 미션을 실행하고 중국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올라온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올라온 다음에 모 인사가 이호남이를 만나서 이거 전체를 또 확인을 해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이호남이가 입증을 했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있어. 그 5월 달에 만났다고 하는 거. 그것도 그때 이호남이가 중국 대련에서 수술하고 힘들어가지고 평양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요. 요거 이제. 요거. 이거는. 그래서 두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재명 지사의 무슨 방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제 그 국회 그 필리핀 행사에 참여했던 분이 국회 나왔어. 맞습니다. 김국훈이라고 아태협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 필리핀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예전에도 뉴스타파에 다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정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자, 그 영상은 아니 왜 아까 그 영상에서 딱 끊어 언론은? 그 다른 영상만 봐도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방용철 정의께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 2차 대회 때 필리핀에 왔고 초저녁에 오카도 호텔 뒷문 쪽에서 만나서 김성태한테 안내해주고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이라도 본부 가시면 위증죄 처벌 안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저 김국훈 증인. 네. 안부수의 그 아태협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때 2차 그 대회 총괄 기획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차 대회 때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오실 수가 없는 그때 당시의 구조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북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북한 대표단들에 대한 모든 통제나 보안이나 경호를 저희가 담당을 했고, 또 저희 직원이 그 옆에 항상 24시간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한 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호남 참사가 필리핀에 왔다면 안부수 회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보에 하면 정인이 그 리호남으로부터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도 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그때 필리핀 내 2차 대회 간 적 없다. 네네. 리호남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네네. 아까 그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이 그 위조역 14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지문 채취 안면 정보를 전면 시행한 게 2018년 4월입니다. 코가 가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여권 제시하고 출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을 확인하고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지문 주체 가지고 바로 걸립니다. 출입국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좀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게 본부장 출신이라. 핵심이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전문가거든요, 저분은. 그런데 언론 봐봐. 아니 2차 대회 총괄 기획 담당한 사람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럼 예. 연결성을 또 보고 보도가 나오면 더 좋지 않나? 언론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심각합니다. 예. 아니 박 의원님 이거를 좀 한번 러프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네. 대외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도록 북한에서 나름 일종의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저 사람의 동선을 계속 그렇죠. 파악해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이호남이는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 그러니까 대외 공작 활동하는 그렇죠. 예, 예. 쪽에서 주로 이제 동북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춘, 블라디보스톡, 심양, 단동, 북경 위쪽으로. 원래 그 밑에는 활동. 안 와요. 그 밑에는 2019년에 문철명이라고 정찰총국 담당자가 있어요. 따로 동남아시아 있었죠. 담당. 근데 이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는구나, 이게. 2018년 19년부터 필리핀 전부 비고 정찰총국이 다 철수하고 북한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애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필리핀도 그런 사정 비슷한 상태여가지고 동남아에는 아예 정찰총국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갈 수 당시에 없다고 전문가는 확실히. 와, 전문가. 아예 2019년 18년부터 중요하다고. 문철명 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문철명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 공작하는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를 이제 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남아 밑에가 다 이제 비어있으니까, 쟤들이. 괴멸됐으니까 네네. 그 북쪽을 담당하는 것 중에 이호남이는 아까 라이센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년에 20만 달러. 열심히 외화 버리고는 별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네네. 해가지고 갖다가 북에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2018년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니까 물이 좋을 때예요. 2018년 19년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뭐 기자도부터 시작해서 겁나 많았어요. 그러면 뭐 5,000불, 뭐 3,000불, 10,000불하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매달 상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에 상납을 해야 돼. 본부에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2019년 7월 이호남이가 70만 불을 받았다는 요때 7월 자료 있어. 7월달 요때 끌려 들어가 어디로 끌려? 평양으로 2019년 8월에 끌려 들어가 8월. 요건 7월인데 8월에 끌려가. 야 너새 상납 실적이 안 좋다? 리오남이. 네, 5만 불 안 냈다고 디지 가서 터지고 죽을 뻔했어요. 70만 불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저게 안 몰랐겠지.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장이 섰는데 하노이 그 노딜이 2019년 2월 말에 왕창 망하잖아요. 네, 망했죠. 2018년에 장이 쓰다가 확 꺼진 거예요. 꺼져가지고 할당량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분기별로 5만 불 하면은 이제 1년에 20만 불이다. 네? 채워야 되는데 애가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와봐 해갖고 너 뭐 했어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70만 불 갔으면 진작 주지. 그래서 아까 나온 김국훈 씨 말이 구조적으로 아니다. 내가 그때 그 돈 받았으면은 진작에 살아났고 그 돈을 못 받았으면 그 돈을 받았는데 내가 삼켰다면 지금 정치 숙청됐다. 교화소에가 있다. 네. 누가 죽은지도 모르겠죠. 근데 명쾌하잖아요. 야, 확실히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네. 제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뭐 깔끔하네. 그리고 그날 이야기가 아무도 모른다 리오남을 아무도 못 봤다. 근데 방용철이 봤다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돈은 김성태가 방에서 몰래 줬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라고 한 명 더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KH 조식 부회장이고 손을 들고 나와서 김성태하고 저하고 한 방 썼습니다. 스위트룸인데 한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는데 거기 제3자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방영철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00평짜리 예를 들면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이라 그러잖아요. 딱 방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이 김성태 혼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조경식하고 둘이 잤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영철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니는 KH고 내가 쌍방울인데 뭔 소리냐. 그거 전체 우리가 관리했다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네? 잠깐만요 의원님 해가지고 위원장님 해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조경식이와 김성태하고 둘이 잤다는데 반박을 못해. 조경식 뭐라 그러냐면 뭐 수행원이고 누구고 그 방 문 앞에까지밖에 못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방영철이가 돈 줬다는 7월 24일은
북한의 이종혁이라고 우리로 치면 장관 위급이 내려와갖고 대표단이 온 날이에요. 첫날 술도 안 먹어요. 그날 돈을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돈을 안 줬으니까 첫날 줬는데 둘째 날 줬는데 셋째 날 모르는 거예요. 방영철은 그 무슨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용철이 얘네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얘네들은 끝장납니다. 원래 범죄가 있잖아. 원래 범죄. 아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못 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미 법정에서도 저런 식으로 방용처리가 했다잖아.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 엎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방영철이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영철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방영철 컴퓨터에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을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을 저희가 찾았죠. 찾았습니다. 예, 자료에 11번인가에 이 문건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미호남이 왔다고 한 때가 19년 7월 24일에서 27일입니다. 네. 7월 24일에서 27일 저 문건인데요. 요건 7월 1일 문건입니다. 7월 1일 문건. 이 7월 1일 문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부 자료인데요. 네. 거기에 협의 안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7월 1일 문건에 자기네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한다. 네. 회장님 방북 문제는. 만약에 리오남이 오는 그 대회에 대해서 뭔가 이화영 얘기나 경기도 얘기가 있었으면 여기에 경기도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장은 김성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말은 법원도 똑같이 이 상황을 유죄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손을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더니 방영철이 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저는 PC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PC는 아니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그럼 좋아요. 방영철 PC 말고 방영철이 PC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PC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게요. 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하고 협의한 내용을 비서를 불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송명철 리오남에 지급된 800만 달러 이 표를 하나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의원님 자료 2번이네요. 박선원 의원님 자료 2번. 그게 뭐냐면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거든요. 이거를 아태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송명철이는. 네. 경제사업 하는 쪽으로 다 줬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도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500만 불을. 그다음에 방북 의전 비용이라고 써져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송명철이 통해서 200만 불. 경제사업 하는 자께 갖고 이호남이한테 100만 달러를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이 돈을 줬냐. 너 쌍방울 매출이 얼마냐 그랬더니 1,000억. 1,000억. 그럼 이게 얼마냐 한 100억 될까 말까. 그 돈을 다 줬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나중에 돈 관리하는 김태훈이 나와서 뭐냐면 회장님 돈으로 줬다. 개인 돈으로 줬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방북 의전 비용 이런 표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남북 간에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이러면은 갔을 때 뭐 북측 초대 만찬, 남측 초대 만찬 해가지고 뭐 조금 비용을 가지고 가고 음식도 케이터링을 해서 우리가 준비해가지 방북 의전 비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성태의 개인 돈을 이자들이 이렇게 몇만 달러씩 담배 가게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해가지고 3만 달러씩 30명이 직원이 동원돼서 그 현찰을 갖고 들어가요. 나머지는 환치기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 회장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회장 사업이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3만 달러씩 한 20명이 3만 달러 20명 해봐 60만 달러예요. 전체 이 800만 달러에서. 근데도 그 현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공항에서 걸릴까봐 담배 가게 넣어 갖고 갔습니다. 왜 바치느냐? 지금 대장 사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방북 비용인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문서 제일 중요한 이 문서를 왜 증거로 채택을 안 합니까? 방영철 지시사. 네. 아니 이런 지시사항이 단 하나도 없어 이재명 지사 쪽에. 김성태 방북 목적. 예를 들면 이재명 방북 계획 및 비용 추산. 없어 그런 거. 없어. 없다고. 그 대신 회장 방북 최우선 추진 7월 1일. 그거는 있어. 그다음에 돈을 줬어. 그리고 그렇게 평양 가고 싶었어. 못 갔어요. 그러면은 김성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외국한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무지무지하게 걸려요. 네. 내가 쓰려고 평양에 돈 묻어놓았다. 뭐 그다음에 북한의 최고 간첩의 수계 김영철 통전부장을 고방산 초대소에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만나요. 안부수가. 그 안부수가 들어와서 바로 쌍방울에 이사가 돼요.
이거는 걸면은 국가보안법을 걸면은요 국가보안법. 무지무지하게 걸려요. 아, 무지하게 잠입, 무겁습니다. 탈출에, 금품 수수에, 네.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2배, 3배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좀 무식한 질문이라서 내가 좀 고민하다가 하는데 이렇게 김성태가 북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막 언론에 뿌리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갈 수가 있어요? 김성태가? 방문을 할 수가 저렇게 있죠. 하면 갈 수 있는 네. 거냐. 아, 북한은 네. 안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 들어가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나는데 그 만난 것이 고방산 초대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소는 밀봉 교육시킨대요. 간첩 교육시킨대요. 네. 거기서 만나고 이 사업을 만들어 와요. 안부수가. 경기도하고 관련 사업은 돈이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뭐 교류, 뭐 역사, 뭐 체육 이런 거라고요. 네. 근데 18년 12일 22일부터는 완전히 돈은 되는 사업을 안부수가 받아가지고 네. 경기도한테 안 주고 딱 쌍방울한테 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쌍방울 기업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죠. 중국 통해서? 자기가 꿈꿨던 건 뭐냐면 이 김성태가 꿈꿨던 거는 자기는 정말 내일 한 천만 달러 100억 같이 들고 메리아스. 그냥 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솥대머리 그게 자기 꿈이었어요. 트럭에다가 뭐 한 30대 딱 그 쌍방울 내일 딱 싣고 가가지고 판문점 통해서 딱 가가지고 평양에서 그러면 여기 방북 의전 비용 있잖아요. 방북 의전 비용 꽃들 막 흔들고 그러면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중국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지원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걸 자기 사업으로 활용하려면 예를 들면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뭐 기사 플레이도 하고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제 질문이. 그것을 계속 해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쓰려고 그랬죠.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2019년 1월 16일부터 18일 동안 김성태하고 안부수가 좋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백악관을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요. 그다음에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와가지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판에 남북 경협을 주도하는 쌍방울 해서 정주영을 잇는 김성태 해가지고 최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훈춘에 있는 자신의 내의 공장을 북한으로 들어와서 훈춘에 한 500에서 600달러 해요. 네네. 임금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15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서 경제협력 사업으로 이게 확실하게 구체화되면 하고 통일부가 승인해줘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왜냐면 대북 제재 문제가 있고 한데 괜찮냐는 질문이니까 그거 빼고만 딱 얘기를 하시죠. 그것만 빼고 얘기를 하시죠. 그거 이야기해 줄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한 거죠. 통일부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안 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통일부에서 안 된다. 가지 마라. 유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중앙정부끼리 돈 되는 사업을 했는데 안 돼. 제재 때문에. 그다음에 지자체 경기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렇지. 똑같은 가버먼트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쌍방울이 나왔어. 근데 이것도 제재가 되거든요. 벌크 캐치. 큰 돈덩어리에 간다든지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북한하고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못 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산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를 키워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걸로 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키워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북의 그리고 남의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가려고는 한 거예요. 가서 가야 이거 북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북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주가가 확 뛸 수 있으니까 애를 쓰고 가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막히고 코로나가 생기고 그러면서 딱 끊어지게 그러니까 800만 불은 넘어갔으니까 벌충해야 되잖아. 뭘로든. 그러니까 사업으로는 안 되니까 주가 띄워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2019년 1월 달부터 아예 주가 계속 뛰어가지고 4,300억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4,300억이요? 네. 금감원에서는 4,300억. 4,300억? 4,300억? 네. 근데 왜 김성태는 왜 100억이에요? 아니 100억 주고 이 쇼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부수 가서 사업권 따오고 나노수고 광림 자동차고 여러 군데로 쫙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 기업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으로 번 게 4,300억이에요? 그 돈 어디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뺏기려고 이재명 지사를 죽이는 이 공작. 거기다가 이재명
지사한테 덮어씌우면 뭐가 좋아요? 국가보안법도 안 걸리지. 그렇죠, 그렇죠. 이 돈도 구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돈을 밀반입했다가 내 네.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외의 은닉 재산에서 걸려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신 돈을 줬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외에 돈을 은닉한 게 아니고 숨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예. 이재명 지사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뒤집어 씌우면 윤석열이가 좋고 민주당 박살나고 그렇지. 김성태가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승진한 거고. 맞아요. 예. 이제는 좀 이 그림이 딱 그려지네. 많은 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는 왜 이 분들이 짓을 많습니다. 했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당신 이거 너 이거 다 뺏길래 불래. 그냥 이재명이 했다고 해. 너 이거는 굳어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회유라는 그래서 거야. 쌍방울 쪽에 회유 압박은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예, 그건 너무 쉬워. 근데 경기도 쪽이 이게 꼭 아주 힘들었던 거야. 연결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너무 깔끔 이게 그림이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 진술 하나만 해주세요. 막. 어제 내용이 그래서 그들의 주가 조작 이걸 금감원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리고 검찰이 먼저 주가 조작한 현황도 내놓으라고 해놓고 나중엔 안 갖고 가더라. 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딜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처음엔 그래도 쌍방울도 이재명과 관계 없다. 이재명 아예 싹 모른다. 맞습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대응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세미나 들어오고 협박 들어오고 그러면서 원래 김성태는 박상용을 13층에서 껴안고 우리 떨어져 죽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 이 직원들 다 데려놓고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안고 떨어져 죽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세월이 지나 이제 5월쯤 되면서 이화영을 데리고 이재명과 엮기 시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놈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천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문 진술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 줬다 하는 게 사진 한 장 없고 종이 한 장 없고 그렇지. 문서 한 장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 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증거로 쓰고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문건들은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야. 사법부도 문제예요. 그럼 왜 그랬냐 생각해봐.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 세상에 왔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박살내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만 박살내면은 이 검찰 정권은 20년, 영원해. 30년 간다. 영원해. 근데 윤석열이가 정말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하여와 같은 은혜를 베푸사 내가 그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가 된 거야.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입니까? 탄탄대로. 그러니까 이재명만 꼬린 시키면 돼. 그렇습니다. 근데 매우 쉬워요. 이화영이가 이재명 한마디만 하면 지사한테 보고했으면 한마디면 번져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주면은 13층 박상용이가 이 마사지를 잘 해주면 15층 주가 조작 검사들이 기분이 좋아. 검사들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다가 이화영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은 15층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그 돈 만졌던 쌍방울에 주가 조작 관련했던 사람 불러다가 그냥 너 죽을래 살래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서로 이 이제. 김성태가 잘 꼬셔가지고 잘 꼬드겨가지고 이화영이 조금 뭐 이재명한테 보고했나 말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 15층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15층에 김영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검. 그렇죠. 대검 검사 세 사람이 자식과 내려와서 있었다. 예.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는 이 재경관리총괄본부장 김태훈이가 살려다는 듯이 불었어요. 네, 이름을 실명으로 실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거론하면서 봤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맞아요. 도와주셔야죠. 그런 거. 그렇더라고요. 그걸 왜 김성태가 10몇 살 어린 박상용이한테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위에 놈들한테 당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 실명을 폭로를 거론하더라고요. 해버려, 세 사람. 네, 하더라고요. 네. 참. 알겠습니다. 아, 오늘 깔끔하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언론은 이런 걸 좀 다뤄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 전문 기자님. 아니, 어떻게 거기서 딱 끊어버립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보도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못했어. 당시에 금융감독원에 왜 검사를 보냈느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한테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가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어떻게 이복현이가 금융감독원으로 가지? 바로 그것을 하려고. 네. 그리고 쌍방울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에 이창현을 보내서 특별 감찰을 하고 감찰을 다 했더니 이게 쌍방울하고 경기도는 관계 없다는 문건만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강백신과 어미준을 5월에 딱 그렇습니다. 먼저 몰래 불러다가. 보내서 네. 작업을 대장동 작업을 그렇습니다. 하고 모든 작업을 하고 이 있었던 거죠.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